지금부터 취재 동행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일단은 간단한 질문부터 먼저 칠해볼게요. 불가 변력과 처분의 성립 요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배웠지만 처분의 성립 요건,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요건, 그 다음에 적법 요건, 그 중에서 중대 명태가 하자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얘는 그냥 효력이에요. 처분의 효력이에요. 따라서 성립 요건이 물리적 전제로 되어 있지만 불가 변력과 성립 요건은 별로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면 불가 변력이 발생하는 것은 준사법작용과 공신력 처분인데 준사법 적용은 행정심판의 체결, 공신력 있는 확인행위로 가장 대표적인 게 외국인 체류 연장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외국인 체류 연장 허가를 해줬어요. 모의고사에서 한 번쯤 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체류 연장 허가를 했으면은 이게요. 법의 근거에서 나왔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성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처분청이 보니까 얘가 예전에 무슨 불법 체류 전력이 남게 발견됐어.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본인이 직권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겠느냐. 성립 이후에 이게 안 된다는 게 불가 변력이에요. 처분을 발령한 행정수는 불가하다. 뭐가 자신이 발령한 처분을 스스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게 불가하다는 효력이야. 왜? 준사법작용, 사법 절차가 준용되잖아요. 사법 절차가 준용되면 이 사법 절차라는 건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이기 때문에 이 사법 절차는 상대방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 절차를 준용해서 나온 처분은 법적 안정성에 의해서 뒤집지를 못해. 그래서 나중에 보면 확정 판결이 기판력 같은 걸 인정하는 거예요. 뒤집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판력. 판결의 효력 중에 이 기판력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미 기자야. 이미 판단을 내린 건 뒤집지 못하는 교육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번 판결이 나오잖아요. 뒤집지 못해. 극히 예외적으로 재심이라는 게 있는데 재심은 거의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판결이 한번 나오면 나중에 거의 뒤집기 힘들어. 판결의 효력 자체는. 어쨌든 이렇게 불가변력인데 가만히 쓸 일은 거의 없어요. 보통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거는 불가증력과 다르게 준사법작용. 준사법작용은 뭐냐면 사법 절차를 준용해서 나온 행정작용이란 말이에요. 사법 절차를 준용해서 나온 행정작용. 대표적인 행정심판의 재결이잖아.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래서 질문을 그런 의도로 했을 수도 있겠구나. 처분이 한번 성립하면 성립한 처분 자체를 변경을 못하는 효력이에요. 저게. 한번 성립하면. 행정심판에서 만약에 취소 제기를 했어요. 취소 제기를 해놓고 나서 행정심판이 우리가 착각했다. 야. 이거 취소하면 안 된다. 2개월 영업정지 취소 심판을 제기했더니 취소 제기를 나왔어. 그래서 막 좋아서 영업하고 있는데 야 미안한데 우리가 제기를 잘못했네. 그 취소 아니다. 너 영업정지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공신력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보면 행정심판이 아니더라도 공신력 있는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그래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공무원들이 문제인데 이게 그냥 용어를 통일해버리면 되는데 개별법에 이의신청으로 써있는데 얘가 행정심판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 산재법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의 이의신청이냐 아닌 이의신청이냐 그냥 용어 통일하면 되잖아 그냥. 근데 통일을 안 해놔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의신청이라고 써있으면 얘가 행정심판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래서 판례가 나왔어. 그래서 막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뭐냐면 얘가 이의신청 관련 규정의 밑에다가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야. 왜냐면 행정심판은 두 번을 못하거든. 나중에 보면 재청구 금지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심판법 51조에. 아무튼 만약에 얘가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고 만약에 얘가 행정심판이 이의신청이야? 그럼 준사법적 작용이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가변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면 사법 절차가 준용은 안 돼. 그런데도 판례가 공신력 있는 확인행위였기 때문에 불가변력이 발생한다는 판례가 나왔어. 이게 이제 객관적 시험에 많이 나왔지. 변호사 시험이나 7급 이런 데서.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다음 하자승계에서 예수님 수행 한도를 넘는 가혹하고 예측 가능성 이거는요 둘을 같이 써야 돼. 같이 써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는 이제 기초법경에서 일부러 그냥 안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원래 보세요. 법치주의는 뭐로 나눠진다고요? 법적 안정성하고 법적 정의. 법적 안정성에서는 이게 질서가 좋아요. 그런데 수행 가능성, 예측 가능성은
사실은 법적 안정성의 두 원리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측 가능성.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이제 모든 법학의 기초인데,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110km 이상 달리면 처벌된다. 110km를 위반하면 처벌한다. 이게 법에 규정이 돼야 된다는 성문법주의가 나온 거 뭐냐면, 미리 이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측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법이 있다면 110km를 초과해서 달리면 내가 처벌되는 거랑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 예측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고, 자신이 위반하면, 법규를 위반하면 이런 불이익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이 있으려면 법에 미리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종료된 행위를 나중에 법 만들어서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되는 게 예측 가능성이 없어. 그래.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고 보는 거야. 그럼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죠. 근데 예측 가능성만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예측 가능성이 있어. 내가 위반하면 내가 처벌된다. 그렇지만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 또는 위법 행위에 대한 회피 가능성,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왜냐면 위법과 적법은 동전의 양면이잖아. 왜냐면 적법이 아니면 위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여기에서는 법에 규정돼 있어. 법으로 정해놔서 위반하면 처벌된다고. 그럼 위반하면 처벌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 법을 준수할 것을,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뒤집으면 위법 행위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 돼.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위반하면 처벌된다는 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어. 다른 말로 위법 행위를 피할 수 있는 회피 가능성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반하면 이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수인해야 되는 거야. 이게 수인 한도론이에요. 이게 수인 가능성 또는 수인 한도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처벌이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예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럼 예측 가능성이 없으니까 처벌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수인 한도를 넘어. 왜?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법치주의에 반하니까. 그런데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뭐야? 예측 가능성이 있는데요. 뒤에서 덤프트럭이 덤벼가지고 내가 큰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빨리 달려야 돼. 그런 경우에는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야. 또는 위법 행위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없어. 내가 살아야지 일단. 막 저기서 미친 애가 막 덤프트럭으로 150km 달려오면서 막 뒤에서 차량으로 그 폭행하는 거, 이 특수 폭행이거든. 차량 자체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막 뉴스에 비일비재하게 나오잖아요. 운전하다 보면은 정말 미친 사람들 많거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왜 그럴까?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운전을 정말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단상하고 경쟁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 이제 미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칼치라는 게 있어요. 칼치가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끼어들기를 할 때 깜빡이를 넣고 이렇게 딱 들어와야 하잖아요. 근데 깜빡이도 안 넣고 아슬아슬하게 윙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차량이야. 저도 예전에 당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도 운전하다 한 번 봤어. 앞에서 뭐 스포츠카 같은 거 모으는 애가 다른 차량이 강남 순환도로가 이게 원래 80km인데 대부분 이제 뭐 100km씩 달려요. 예측가했어. 처음에 예측가했어. 근데 그때는 같이 달려줘야 돼. 왜냐면 교통에서는 흐름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100km 달리면 그냥 그 흐름을 쫓는 게 좋아. 싫으면 옆 차선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들 100km 달리는데 혼자 79km, 80km 덜덜덜덜 이렇게 가면 막 뒤에 다 밀리거든. 어쨌든 그래도 이제 준수하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 건데 법을 준수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50km 달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흐름을 쫓는다고 한 100km 정도에서 간격을 두고 이제 쭉 쫓아가는데 제 앞에 이렇게 차가 윙 하고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예요. 깜빡이도 안 넣고. 야, 미쳤다, 미쳤어, 정말. 저렇게 사고 나면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냥. 한 120km 달리고 있으면은 돌멩이 하나만 잘못 밟아도 차 뒤집어져 버리거든. 그럼 이런 데 서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 터널 아니니까. 와, 그런데 막 이렇게 달리는 거야. 왜 이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급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가끔은 끼어들기를 제대로 안 해줬다고 막 뒤로 가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고 막 이런 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좀 빨리 달렸어. 막 뒤에서 죽일 듯이 쫓아와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달렸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적법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위법행위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없어. 그럼에도 법대로 해, 무조건. 그래서 처벌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다고 보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개별 공시지가가 있는데 나한테 통보가 안 돼 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 근거에서
과세 처분이 나왔는데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근데 얘를 다투려고 하니까 얘는 하자가 없대. 근데 얘는 확실하게 하자가 있어. 취소인 하자가. 이런 경우에요. 얘는 지금 재송이 도과돼서 불가정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잘 보세요. 사실은 판례가 그냥 예수님을 거꾸로 썼지. 예수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고 그 불이익이 예측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써서 잘 보세요. 이 불가정력 못 다투게 하는 것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다는 거예요. 얘가. 이 불가정력의 구속력을 얘한테 구속력을 미치게 해서 못 다투게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불이익, 어떤 불이익이에요? 못 다투는 불이익이 얘한테 예측 가능성이 없어. 왜? 통보를 안 해줬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이제 판례 표현대로 그대로 여러분은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선생님 볼 때 법치주의에 더 FN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통보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예측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쟁송을 통해서 그런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회피 가능성 또는 쟁송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제소기간에 도과됐다고 못 다투게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는 거야. 사실은 이게 FM이야. 첫 번째,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백의 유불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고, 불리했으면 본인이 쟁송을 제기해서 다퉜을 텐데 개별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지 예측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쟁송을 제기 못한 거야. 그것을 쟁송 제기의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 또는 쟁송을 통해서 그런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는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정의 구속력을 수인시켜서 못 다투게 한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얘에서 얘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얘로 넘어가 보니까 법적 정의는 국민의 권익구제잖아요. 따라서 제소기간은 이쪽에 있다고 했죠. 제소기간 제도에도 불구하고 심의, 정의와 형평에 반했기 때문에 결국 제소기간이 도과됐지만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정의의 문제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원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냥 판례는 예수만 쓰면 돼. 예수. 그럼 순서는 수를 먼저 써. 불가증력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불이익이 예측 가능성이 없어. 근데 포섭할 때는 뭐라고 쓰면 돼요? 개별 통보가 없었으므로 이런 불가증력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 불이익이 예측 가능성이 없으므로 권리구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다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순서는 개별 통보가 없어서 유불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쟁송 제기의 기대 가능성 또는 쟁송을 통한 불이익을 제거하는 회피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가정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으므로 법적 안정성의 요청보다 뭐가 더 크다는 거야. 법적 정의, 즉 국민의 권리구제 요청이 훨씬 크므로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쓰면 완전히 채점자가 볼 때 대박으로 볼 거야.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것이 원래 법치주의의 더 정치한 이론이야. 우리 판례가 쓴 표현은 아니지만, 그리고 교수님들 사례집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까지 쓰면 제소기간에 따른 법적 안정성의 요청보다 국민의 권익구제에 대한 법적 정의 요청이 훨씬 더 크므로, 이건 헌재가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아주 심플하게 쓰겠다. 그럼 예수로 쓰면 돼. 수부터 먼저 써서 수인한도로 너무 가혹하게 있고, 왜? 그 다음에 그런 불이익이 예측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경우에 예외를 인정해서 다툴 수 있도록 한다. 즉 타자가 승계된다. 왜? 개별 통보가 없었으면. 근데 더 IFN대로 쓰면 개별 통보가 없었으므로 처벌의 상대방, 즉 가백에는 유불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쟁송 제기의 기대 가능성 또는 쟁송을 통한 불이익의 회피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가정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으므로 제소기간에 따른 법적 안정성 요청보다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정의 요청이 훨씬 더 크므로, 법적 정의 요청이 더 크므로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다. 그럼 더 완벽한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 어디에도 안 쓰이는 표현들. 여러분이 나중에 다 찾아보면 이건 이제 법을 이제 꿰뚫어서 이해할 때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써요. 그렇지만 판례 표현으로만 포섭해줘도 선생님 볼 때 아주 충분하다. 자, 소송적 변경과 적극적 변경을 지금 물어봤는데 이건 나중에 소송 파트에서 나와요. 소송 파트에서 나오지만 이미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3개월 영업정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 용어로 보면 뭐예요? 얘는 부작위, 즉 금지, 함용이죠. 3개월 영업정지를요. 예를 들면 1개월 영업정지로 변경해줬다. 그럼 같은 금지와 함용이네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걸 소극적 변경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쟁송에서 소극적 변경은 일부 취소를 의미합니다. 왜 일부 취소를 인정하냐면, 예를 들면 행정쟁송에는 사법절차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모든 사법절차에는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쟁송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를 들어오면 원처분보다 더 불리한 변경은 해주지 않아요. 왜 그래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 내가 만약에요, 3개월 영업정지 취소했더니 행정심판위원회가 너는 나쁜 놈이야. 6개월 정지. 이런 게 안 된다고. 만약에 이 사람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사람한테 가장 불리한 결정은 뭐냐면 3개월을 그냥 확정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원처분보다 더 불리해질 수는 없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행정쟁송에서는 심판도 사법절차가 준용되잖아. 그러니까 행정쟁송에서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원처분보다 더 불리한 변경은 사실은 있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보통 소극적으로 변경했다고 하면 일부만 취소해주는 일부 취소의 형태인데, 왜 소극적이냐? 같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금지에서 금지, 즉 부작위에서 부작위로. 이게 소극적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극적 변경은요, 소극적 변경이 법원도 할 수 있는 거죠. 일부만 취소해주는 거. 다만 아까 질문이 부간의 일부 취소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봤는데, 나중에 재량행위라면 일부 취소는 법원은 또 못하게 돼요. 나중에 그 뒤에서 배워. 재량 취지에 반하게 된다면. 그건 나중에 배우고. 어쨌든 이런 소극적 변경은 법원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적극적 변경인데, 적극적 변경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개월 영업정지가 있는데 이것을 1개월 영업정지로 바꾸면 소극적 변경인데 1개월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540만원 과징금 부가처분으로 변경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건 사실은 소송 들어가면 다 배워. 대상적교에서 배워. 근데 이런 질문이 미리 나와서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왜냐면 저 소극적, 적극적 저런 용어는 막 심판에도 나오고, 우리가 주로 배울 때는 소송의 소송 요건 중 대상적교에서 나오는 중요한 테마인데, 쟁점인데, 근데 앞에서 계속 튀어나와요.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 가름. 가름한다는 말은 이꼴 대체한다는 거예요. 대체한다. 이게 적극적으로 변경된다. 적극적으로. 이 대체된다는 건 질적 변경이야. 이렇게 질적으로 바뀌는 게 결국 적극적 변경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 똑같이 기억하세요. 가름이라는 단어는 이제 설문에서 줄 거란 말이야. 대체한다. 질적으로 변경된다. 적극적으로 변경된다. 세 마리 똑같은 단어야. 꼭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얘는 부작위, 즉 금지 함유인데 뭘로 바뀌었어요? 돈 내라. 급함유로 바뀌었죠. 함유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이런 게 바로 적극적 변경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적극적 변경은요, 잘 보세요. 가름한다, 대체했다는 말이 나왔어. 대체했다는 말은 뭐예요? 얘는 버리고 얘를 새롭게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체했다라는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적극적 변경은 당초 처분을 대체하는 질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적극적 변경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당초 처분을 직권, 취소나 철회해서 없애버리고 플러스 새로운 처분을 발령하는 실질을 가자. 그래서 적극적 변경의 핵심은 뭐냐면 당초 처분을 취소시켜버려요. 철회도 취소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처분을 발령하는 실질을 갖고 있어. 그래서 당초 처분은 새로운 처분은 어떻게 된다? 대체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처분은 당초 처분을 질적으로 변경해버리는 거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새로운 처분의 실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외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변경은, 이런 적극적 변경은 행정부 내에서만 할 수 있어. 왜? 권력분립 때문에. 행정부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 내에 있는 당의 처분을 발령한 처분청도 할 수 있고, 처분청도 적극적 변경을 할 수 있고, 행심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심판위원회도 같은 행정부 내에 있죠. 그런데 행정부 밖에 있는 법원은 안 되는 거야. 왜? 권력 분립 때문에. 적적 변경은 당초 처벌을 질적으로 변경해서 대치하는 새로운 처벌의 실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적적 변경이란 당초 처벌을 대체해서 질적으로 변경하는 어떤 성격? 새로운 처분의 실질,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행정부 외에서는 행정부 내에서만 할 수 있고 행정부 밖에 있는 법원은 처분의 적극적 변경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분을 적극적 변경한다는 건 새로운 처분을 발령한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집행부, 즉 행정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적극적 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은 권력분립 원칙 때문에 심리 범위도 위법에 한정돼서 부당을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판결도 처분의 실질을 갖고 있는 적극적 변경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처분청이 하는 직권 취소에는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까지 심리할 수 있고, 취소도 적극적 변경, 소극적 변경 둘 다 할 수 있고, 두 번째, 처분청이 아니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도 같은 행정부 내에 있으니까 심리 범위는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까지 심리할 수 있고, 재결도 소극적 변경과 적극적 변경을 둘 다 할 수 있다. 다만 법원만 심리 범위가 위법으로 한정되어 있고 판결도 소극적 변경에 한정된다. 적극적 변경은 못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런 걸 이해해야 심판과 소송의 명확한 차이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문제를 많이 물어봐. 그리고 아까 일부 취소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면, 부간의 일부 취소 얘기할 때 제가 일부 취소의 요건 첫 번째 얘기했어. 적극적 요건은 뭐 있었어요? 일부 취소하려면 첫 번째 가분성, 두 번째 특정성, 소극적 요건은 첫 번째 전체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고, 두 번째 공부 안 해? 복습하세요. 부가는 중요하고 어려웠잖아. 왜 복습 안 해? 두 번째는 뭐야? 재량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분, 불가능성, 가분성, 특정성, 본질. 위법한 그 일부가 전체의 본질적 부분이 아닐 것. 재량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 이게 뭐예요 지금? 제목을 알아야지. 일부 취소의 요건이라고. 이거는 나중에 많이 나와.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게. 이게 연상 암기 카드에 적을 내용이야. 이 정도만 딱 적어놓고 뒷면에다가 내용을 다 써야지 이제. 됐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법원은 재량행위에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법원이 할 수 있어? 여기 나왔잖아. 재량 취지에 반하면 안 된다고. 여기에 걸리니까 일부 취소 못하는 거예요. 재량 처분에 관해서는 일부 취소 판결을 못해. 왜냐면 재량 처분에 일부 취소 판결을 해버리면 재량 취지에 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심위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재량 행위여도 일부 취소 판결, 일부 취소 재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는. 왜? 얘는요 공익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또 헷갈렸어 지금 대답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법원이 일부 취소가 재량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은, 이 재량 취지는 결국 뭐예요? 공익 판단이라고. 재량 판단은 공익 판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법원은 공익 판단할 수 있다 없다? 법원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일부만 취소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어야 적정한 공익 실현이 되는지를 법원은 판단을 못하는 거야. 그럼 법원은 어떻게 해야 돼? 전부 취소해버려야지 그냥. 그래서 행정청이 다시 처벌하게 해야지.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야. 재량행위가.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 변호사 시험에서 몇 년 전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어. 나중에 배워요. 얘가 재량행위야. 근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일부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 이 문제는요 교과서에 별로 써있지가 않아 내용이. 왜? 지금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이런 내용은 굉장히 1회부터 선생님이 얘기했던 굉장히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잖아.
이 부분만 딱 그냥 잘라가지고 써있는 책이 없었단 말이야. 물론 선생님이 이제 수험 교재에 다 집어넣었지만 시험에 나와서 이건요. 과정료의 재량행위다? 그러면 일부 취소의 요건도 적어줘야겠지만 법원과 달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왜 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막 삽질하는 거예요. 뭘 묻는지를 몰라서 이런 문제 한 번도 안 풀어봤는데 한 번도 안 나온 문제인데 이건요. 위법과 부당의 차이, 그 다음에 소송과 심판의 차이,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굳이 암기해서 쓸 내용도 아니야. 그냥 쭉 자기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삼권분립부터 시작해서 쭉 쓰면 되는 내용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연습하라고 이렇게. 막 문장으로 다 암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힘들어서 안 돼. 가분성, 특정성, 본질. 이게 뭐더라? 그럼 나중에 이것만 찾아보는 거? 이게 선택과 집중이죠. 위법한 일부가 본질, 전체의 본질적 부분이 아닐 것. 그럴 때만 일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이면 개발 취소하면 나머지가 무의미해지니까 전체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일부 취소가 행정청의 재량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 재량 취지는 다른 말로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입니다. 행정청의 재량 판단을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량 취지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지금 얘기한 것들은 앞으로 또 배울 겁니다. 배울 내용이 있는데 미리 알아둬야 돼요. 행정법은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복습 좀 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선생님처럼 저렇게 간단하게 키워드 매겨놓고 이해 안 되는 것만 옆에다가 이제 별표 같은 거 딱 쳐놓고 나중에 시간 될 때 그런 부분만 좀 더 선택과 집중으로 자세히 읽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식은 휘발성이 너무 빨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떠들어 봐야 돼요. 이렇게 쭉 흐름으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